추역을 배우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역 기초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 기본 추역 본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기초를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과연 추역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이거 추역의 기초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전국의 이 문장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추역 기초에 대한 그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 추역이라는 것은 사실 위에 보면은 그 학문의 요체가 자연을 근본으로 해서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삼라만상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학문을 구성화해놨는 이제 이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 요체가 용어를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취했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괴 같으면은 그 취한 요체가 이제 하늘의 형상을 취함과 동시에 그 용어를 하늘은 이러한 용어다. 말하자면 하늘은 하늘을 건자, 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을 건자, 뭐 장사를 건자 이런 말들 하죠. 이자를 써서 거기에 이제 개별적인 명칭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태가 이제 그 용어로는 기쁠 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태 역시 또 형상으로는 못이라는 그런 가상을 해놔놓고 또 이제 아주 별도로 그 이제 개성 있게 세워놓은 말이 이 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 이제 태라는 그 글자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기쁠 열 이렇게 하거든요. 기쁠 열, 기쁠 태 뭐 이렇게 그 용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기쁠까? 네? 무엇이 과연 기쁠까? 여기까지 한번 내다보고 생각해 본다면 완전 이 자연 형상을 그 아주 객관적인 그러한 용어로서 명칭을 띄워놓은 것,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글의 자음법 활용에 여기에다가 아주 그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구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용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자면은 편지, 일반적으로 편지라는 글자를 썼을 때, 그러면 그 편지라고 하는 글자를 썼을 때 우리 한글로 쓰면 그게 편지입니다. 편지, 종이에다가 글을 적어서 이렇게 어떤 인편을 통하든지 해서 이제 상대에게 이쪽에 이사를 전하는지 이런 내용인데, 이 글자를 한문에 갖다 붙일 것 같으면 말이죠. 이 편자가, 편지라고 할 때 편자가 조각편자입니다. 조각편. 그럼 이 조각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두 조각이 있다. 그럼 상조각이다. 두 조각이 상조각이다. 상조각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 두 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은 자음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조각 하면은 어떤 물체든지 두 개는 분명히 두 개라는 것을 이해하지만은 편지가 두 개라는 쪽으로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대단히 거기에 혼선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주역에 상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곤 둔몽 수송사 비소 축회 이태비 동인대유 겸예수 고인관의 서합비 박봉무만 대추기 대과감이 30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경을.
그럼 맨 끝에 괴가 우리가 이제 중의화, 중의화 할 때 거듭 중자, 이자는 일반적으로 떠날 이자입니다. 그 글자가. 그러나 이것을 해의 형상을 해놨거든요. 해의 형상을 해놨으면 그 글자가 걸릴 여자라고 합니다. 걸릴 여. 그러면 고울려, 빛날려, 걸릴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의 용어는 그게 바로 주역의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저는 구루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뭐 이래 흙판에다 글도 쓰고 또 때로는 어떤 그 물체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음을 해서 이 기초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사올 줄 아는데 뭐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구두로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주역 기초 강이라 두루주 역자는 우리가 흔히 바뀔역 그러죠. 바뀔역 터기 주초초 강할강 인원할론 말씀이 인원할 이자 되죠. 이 주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호칭을 내게 된 것은 특별한 문헌에 아직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이제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태오복희 성인께서 소성 8개를 만드셨다 하는 그것이 특별한 문헌은 없습니다. 그저 선현들께서도 보시던 책에 태오복희 씨가 소성 8개를 창작하셨다. 이런 말로 가지고 후세인들은 다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머무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태오복희 씨의 소성 8개를 이 기초로 해가지고 그 기초에다가 문왕 성인께서 또 소성 8개를 한 더 했어요. 그럼 이제 태오복희 씨의 소성 8개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선천 8개다. 그러면 또 이제 문왕 성인의 소성 8개는 후천 8개다. 이렇게들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주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그러면 이 태오복희 씨 또 문왕 성인 이전에는 주역이 역이라는 것이 없었느냐? 뭐 문헌을 탐해 볼 것 같으면 하나라 때에 이 간산역이 있었고 또 뭐 역시 은하라도 하나라로 봐야 되죠. 거기에 이제 은하 때와 또 이제 휘장역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연산역은 이 우주가 모두 산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간이산계를 머릿결에 해가지고 연산역이라 이래 호칭을 한번 했다더라고. 또 이제 휘장역이라는 것은 만물이 이 땅에서 나가지고 그 수명을 다하면 땅을 돌아간다고 해서 이 중곤집계 흔히들 권위집계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이제 그 중곤집계를 머릿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휘장역이다. 그런데 연산역이라는 거하고 또 이 휘장역이라는 하는 것은 별도로 어떤 구체화되어 책이 없어요. 뭐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고 이제 주역은 문헌을 통해서 태오복희 씨 부분에 대한 거는 불분명하지만은 문왕 성인께서 소성 8개 말하자면 후천 8개라고 그러죠. 창작하시는 것이 엄연히 뚜렷이 이제 문헌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데 주자가 바로 이제 문왕 성인께서 주나라를 이렇게 또 건국하신 분이시니까 나라의 국호를 따가지고 얼마나 그리 위대하면 나라의 국호를 따서 책명을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루주자는 주나라의 국호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글자고, 자연 삼라만상을 한 글자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역자다 이 말이야. 그럼 역자가 어떤 사람은 밤에 변하고 낮에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동물의 호칭을 따가지고 도마뱀 형상이다 여러 가지 그 이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과정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본다면은 역자는 밤과 낮, 낮과 밤, 음과 양, 양과 이걸 대표하는 글자가 아마 시월 역자다, 바뀔 역자다, 또 때로는 역자다, 여러 가지 말에 다스릴 역자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국호를, 주나라 국호를 따고, 또 역자는 이제, 삼라만상에 다, 음양이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 음양을 대표하는 글자 하나를 만든 것이, 주역 역자 말하자면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그런 호칭을, 주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문헌상에 있는 말이니까, 감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역을 배우는데, 맨 먼저 뭘 배워야 되는가? 맨 먼저, 처음부터 주역을 배우는데 뭘 배우는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주역을 배우는 데는 먼저, 하도를 봐라. 또 낙서를 봐라.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도 낙서하고 주역하고 연관시키면은 별 것 없습니다. 거기는. 다만 이 주역은 처음도 그 물리에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자음의 활용하는 범위법, 이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일단은 문헌화 해놓은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 기초 강의라, 오늘은 주역을 기초로 공부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이 시작된 그 근원, 역이라는 것이 시작된 원인, 언제부터 시작됐든가 이런 하나의 구성하기 위해, 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글자입니다. 그래, 중화를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할 때 우리 중화라 이랍니다. 그러면, 태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하은주 3대, 또 이제 그 이후, 현재까지는 중화를 하면 돼요. 중화의 그 역사적인 그 내용으로서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이 주역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역사를 책으로 통해서 본다면 말이죠. 이 주역의 그 처음 시작된 것을 가히 알기가 힘이 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기 사실 불가능하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역사, 예를 들어서 BC면 BC, 역사의 역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히 그걸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 주역의 시초로 하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보면 주역에 관한 용어가 이 책, 저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는, 이때부터 여기 있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역사상을 고정할 때 볼 것 같으면, 제일 오래된 그 어떤 역사 서적을 할 것 같으면은, 역사적인 그 책을 할 것 같으면, 해도, 중국에서 그 학사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책이 서경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경의 그 내용을 보면 주역에 관한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경이 이후에, 서경 이전에도 감히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서경 문헌을 몇 군데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경에는 어디 있느냐면 요임금께서 신화되시는 희시 화시에게 분돌하신단 말이에요. 희시 화시에게 분포할 때 보면
여기에 그 발단되는 원인을 뭘까 찾냐면은 일출하고 또 일몰하고 또 사시를 오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이것을 관찰한 거. 이제 이런 걸 볼 때 역을 바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감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면 그래. 그래 문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부터 역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그걸 뭐가 하느냐. 이 중화라고 하는 이전에는 문명은 발달 안 되어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문명권 안에는 있었다는 거. 문명권 안에. 그러면 문명권의 안에 있었다 하는 게 뭐냐면 글이 있었다는 글. 글이 처음 발달된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거 우리가 말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도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를 형상한 것을 보면은 주역의 소성계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도구의 근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국호라는 이 중화라는 이름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기 있었다. 이렇게 감히 그 이제 주역의 괴로 인해서 물리를 얻어지는 보면 이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중국이 국호가 생기기 이전보다 먼저 앞서서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고 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공자님이 이 주역 64개 384요 그 근괴와 곤괴 부언 설명으로 문헌전이라는 이 첨가의 그 문장 그 내용을 봐도 또 이 중하라는 이 국호 이전에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감히 그 문헌을 또 이렇게 이치를 따져보면 또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치고 뭐 이런 건 중요한 말 아닙니다만 이제 순서를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헌의 모든 내용을 또 이제 여러 선비들의 전해오는 말 등을 이제 참고하면은 이 역사가 이렇게 약 한 5,000년 전에 이 황하라는 뭐 이건 다 아시는 말이죠. 이 황하라는 곳에서 이 용마가 나왔다. 여기 참 재밌는 얘기예요. 과연 용마가 나왔을까? 말이죠. 용마가 나왔다는 거에 신빙성을 이렇게 입증할 만한 그 근거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이 전부 미스터리입니다. 말하자면은 또 아니면 이게 어떤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가상인가? 우리가 글자도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글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용자 같은 건 전설적인 글자거든요. 용본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면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체화해 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설적인 내용 것들도 내외라 할지라도 어떻게 가상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주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문헌의 글을 요약해 놓은 것을 어떤 우리 생활 속이라든지 또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 또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뭐 우연일치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이렇게 임의로 그것을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참 감탄하고 그래서 이 황하라는 데서 용마라는 데서 기원이 됐다. 여기에 기원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용마라고 하는 뭐냐. 용용자에다가 말맞이를 썼단 말이에요. 문헌상을 보면 머리는 용의 형상을 하고 이 몸통은 말의 형상을 하고 이런 물체가 나왔다. 그런데 물체가 나오는데 배에 무늬가 있었고 등에 무늬가 있었다. 이렇게 말되거든요. 그럼 등의 무늬는 어떻고 이 배의 무늬는 어떠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용마라고 하는 그 물체에서 이 배의 물체가 30개, 이 등의 물체가 25개.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의 물체는 밤이 되어 빛이 나고 등의 물체는 낮에서 빛이 나고 이러한 형상이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러나 선현들이 창안해 놓는 그 문헌을 감히 후세인들이 그걸 부정하기 힘듭니다. 봐야지요. 그럴 때 이제 배에 있는 거는 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등에 있는 것은 양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런 가상적인 형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테오 보케시께서 가장 먼저 이 물체를 발견해서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여기에 바로 기원이다. 여기에 기원이다. 이렇게들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봅시다. 그래서 하도는 그 역학의 이제 시초가 된다. 추역의 시초가 바로 하도다. 하도. 그래서 시초로서 삼았는데, 그러면 하도라는 것은 뭐냐? 다 총 55개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5개 점이 배에 30개, 등에 25개, 이렇게 해서 총 55개. 그지? 이 55개 숫자를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눴다 말이에요. 그럼 25개는 홀수가 되죠. 30개는 짝수가 되죠. 그 짝수는 음이 되고, 홀수는 양이 되고, 이러한 가상으로, 어디가 이 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총과 합치 55개 됩니다. 총과 합치니까. 1, 3, 5, 7, 9 이렇게 해서 총 합치니까 55개의 숫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기초에 이제 뭘 삼느냐. 거기에서 이제 음을 정하고, 양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 나가는 기초,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용마라는 그 물체에서, 배에서는 30개의 물체가 있었고, 무늬가 있었고, 등에는 25개 무늬가 있었는데, 배에 30개 무늬는 밤되니 빛이 났고, 등에 25개 물체는 낮이 되기에 빛이 났고, 이래서 밤은 음으로 보고, 낮은 양으로 보고, 또 숫자로는 배에 30개는 음은 짝수를 보는 거니까, 또 음수는 이제 배에 30개 음수로 보고, 등에 25개 양수로 보고, 이제 이러한 그 이치를 가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라는 것을 만들어 나간 과정의 시초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음수, 양수, 합친수가 55개 점으로 이루어진 그 그림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10가지 배열한 숫자를 통 합치면은 이게 바로 뭐냐? 하나에서 10가지 배열수 하면 25개, 55개가 최소한으로 요약된 자연의 수. 자연은 삼라만상의 수억만 가지의 우리가 말하자면 개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삼라만상의 대표수다. 이 55개 숫자를 삼라만상의 대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10가지 배열된 그 수를 통하여 보니 자연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이 55개 숫자 안에서 나올 수 있더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라. 55개 숫자 안에서 삼라만상의 모든 그 신묘한 법칙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가능성을 찾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문헌을 들어갔을 때에, 그 문헌을 읽어보면은 이 55개 숫자가 그 문헌에 표출되어 있는 글자하고 의미가 맞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55개 숫자가 들어가서 자연의 삼라만의 숫자 이치를 다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복귀 스님께서 이거 창안했다. 하도의 그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모든 그 이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괴를 껐다. 괴를. 하나는 양이다. 둘은 음이다. 셋은 양이다. 넷은 음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그 시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을 하려면 수학의 공식에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이 뭐 이게나 주역에 지금 이 하도와 그 용모에서 나왔던 하도의 숫자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어떤 게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이치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에서 발견된 이 55개의 수는, 그래서 선이들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 자연의 수다. 자연의 수가 이 55개에 다 있다. 그래서 이 규역을,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역이다 하는 소리도 물론 하죠. 하지만 이거는 상수리학이다. 상수리, 상자는 코끼리 상자를 가져하죠. 형상상자. 그래서 모든 형상과 숫자와 이치로서 구성된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호복희 스님께서 하도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회를 껐대. 회를 그 처음에 이제 한 획을 껐어요. 처음에 이제 한 획을 끈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회의 모든 기초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를 꺼가지고 맞아 이제 이게 하나면 이 하나를 껐단 말이에요. 이 복판을 딱 잘랐단 말이에요. 둘이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잘랐단 말이에요. 셋이단 말이에요. 또 하나 넷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은 자꾸 이제 잘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건천 이태택 삼려 사진의 오손 복립관 부처관은 팔권이 가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부합됩니다. 뭐가 되느냐면 하나일 때는 양인데 이 우주 양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 하나, 낮 하나 있잖아요. 그럼 밤은 왜 둘이 되느냐? 밤은 왜 둘이 되느냐?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계속 하나를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하나는 앞서야 되고 둘은 뒤따라야 되고 이런 순서를 정하려 하다 보니 결국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이렇게 순서가 이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순서를 정한 것이 첫째는 하나는 양이 된다. 두 개는 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지는 범위가 바로 뭐냐면은 1대1 범위에서 순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계속 하나의 숫자로서 우두머리가 되고 또 둘은 계속 둘의 숫자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건 무슨 소리냐? 양은 양이 우두머리 되고 음은 음의 우두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셋을 만들고 둘은 넷을 만들고 또 하나는 다섯을 만들고 또 이 둘은 여섯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이 숫자 대립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역의 맨 기초하게 상수리를 하는 데서 숫자를 일으키는 법칙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도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휙을 꺼서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상적으로 하늘, 땅 그리고 이 만물하면 인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하늘이라고 한 용어가 누가 정했겠어요? 맨 먼저 하늘을 보고 맨 먼저 이 머리에서 그 발상력이 일어나는 그분이 말하자면 우리 흔히 성인이라 이렇게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목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 하늘이라고 말로 정해놨어야 하늘로서 이 우주가 다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고 정해놨어야 이 우주가 다 땅을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라고 정해놨어야 이 우주가 다 만물로 통합니다. 그래 그건 이제 하나 어디까지나 처음 본 사람이 붙인 호칭이고 뭐 좀 세밀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 하나, 땅 하나. 그럼 하늘은 하나로 표시하고 그 왜 그렇게 표시하느냐? 맨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표시해야 되는 근본 원인이 앞서 말한 그 황마라는 그 강에서 용마라는 무체가 나왔는데 등에는 25개, 배에는 30개, 숫자가 나온 데서 25개는 홀수로 보고 30개는 짝수로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그것을 근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이다, 이거는 양이다 이제 이렇게 호칭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끄면 양이요 둘을 끄면 음인데 근데 양의 대표는 하늘을 하고 음의 대표는 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만물의 대표는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해서 각각 희열을 끄는데 그러면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사람도 처음에는 세 개예요. 분명히 세 개인데 이것을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만물은 만물대로 이래 분리를 한 것이 하늘은 하나를 또 곱하고 또 곱하고 이래 곱하니까 셋이 되고 땅은 또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고 세 번 곱하니까 6개 되고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또 셋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한 것이 바로 양은 하늘을 대표하고 또 이제 음은 땅을 대표하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마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나 땅은 합쳐가지고 마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역의 기초 숫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이제 문서화 해놓은 것이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칠, 지육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처음은 그렇게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 보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 문헌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도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듣는 것이 훨씬 처음 이 주역을 접하실 분들은 훨씬 그게 좀 뭘 하면 좋을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이제 그래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는 땅을 대표하고 하나는 하늘을 대표하고 하나는 둘은 땅을 대표하고 또 셋은 이제 만물을 대표해서 만물의 대표는 사람을 하고 이래서 각각 이제 한 해씩 그은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한 개 그은 것이 그게 바로 소성 8개의 기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어디 있느냐면 주역 괴사전에 가면 괴사하전 제2장에 가면 옛날에 태호복기시께서 이 천하의 그 태호복기시 성인께서 왕을 하실 때라 할 때 과연 그때의 왕정시대라 할 것같으면 문헌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문헌이 없거든요. 없고 태호복기시가 하셨다는 그 어떤 주역상에 나타나는 보면 첫 이 시발이 뭐냐 하면은 어떤 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쳐가 한 매듭지면 뭐로 표시하고 두 매듭지면 뭐로 표시하고 여기 가장 제일 문헌상에 나타나가 있는 데서는 가장 그게 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주역 괴사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주역 책 괴사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문헌에 가서 보면 괴사 이제 상경이 있고 하경이 괴사 하경 제2장에 가면 옛날에 태호복기 성인께서 천하의 임금일을 하실 때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뭘 발견하고 땅을 한번 내려다보고 뭘 한번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았는데 그 말 자체를 과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이 말하고 대칭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앞에서 그 하도에서 나왔던 용마 이 용마 자체에서 등의 숫자 배의 숫자 이걸 등은 하늘을 본다고 치고 배는 땅을 본다고 치고 그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말이죠.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일말합니다. 성신, 성인 성자에다가 귀신 신자를 써서 3대 성신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럼 3대 성신을 누구누구를 3대 성신이라고 하느냐. 태호복희시, 신롱시, 황제시 이 세 분의 명칭을 3대 성신, 성인 성자에다가 귀신 신자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헌상을 통해 내려온 그 말을 보면은 태호복희시는 이 임수사신 머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몸통은 베베 모양을 했다. 뭐 누가 본 사람 없겠죠 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염제신롱시는 우수인신 머리는 소의 모양을 하셨고 몸통은 사람 모양이었다. 이래서 두 분을 가지고 성신이라 해서 성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한 번 더 붙여가 황제신을 인신이라 그냥 성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요약해서 성신이다. 3대 성신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3대 성신은 태호복희시하고 염제신롱시는 절반은 사람의 모양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태호복희시는 인신사수라고 했으니까 인수사신이라고 했으니까 머리 사람 모양이고 또 몸은 뭐 베베 모양을 했고
또 이제 그 염제신롱씨께서는 우수인신 이렇게 했으니 머리는 사람의 모양이고 이 목통은 또 소 모양이고 이제 이러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그 위정을 할 수 있었을까? 위정, 맞아요. 정치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이 점이 감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말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성인들에게 이 모욕적인 말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소영서당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또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감히. 자, 잠깐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태오복희시의 그 소성 8개를 그으셨다. 그런데 태오복희시에 대한 그 어떤 문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현들이 해놓으신 모든 문헌이기 때문에 굳이 태오복희시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현들의 그 문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떠한 문헌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거기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역에서 현재 이러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도에서 이러한 숫자를 취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도 그 자체에서 용마라는 물체에서 55개 숫자가 나왔다. 그 물체에서 안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55개 숫자를 공식화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개는 음의 숫자를 또 25개는 양의 숫자를 이렇게 그것을 분류를 해서 어떤 자연 삼라만상과 이렇게 연관을 짓는 그런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은 과연 참 대단하신 성인분들이다. 어떻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에다 이것을 연관시는 그런 법칙을 만들으셨을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용마에서 나왔던 어디에서 나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를 그렇게 30개 음을 만들고 25개 양을 만들어서 이 양의 숫자로서는 기초가 이렇게 되고 음의 숫자는 기초가 이렇게 되고 이것을 창하신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초능력적인 그런 뭐라고 합니까? 신통력이 없이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역사가 어디 뭐 10년 20년 역사도 아니요 5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를 흘러오면서도 이 존재가 이렇게 요즘 이 주역의 그런 학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나름대로의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점을 중시해야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하자면은 하도 용마에서 나왔던 신기 거북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우임금 시술 때에 뭐 신기 거북에서 후천이 발견됐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숫자화해서 숫자화하는 것을 삼라만상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거기서 이렇게 창안하셨다는 거. 그거야말로 참말로 인간의 초능력적인 그런 어떤 신통력이 없이 그게 과연 됐겠는가. 그럼 과연 인간은 초능력적인 말은 초능력적인 것으로 하지만 그런 신통력이 사람은 정말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 의심스럽죠. 그러나 이 숫자로서 이렇게 형상화해서 자 예를 들어서 건괴는 하늘의 형상이다. 예를 들어 태극개는 못의 형상이다. 이런 형상을 지어서 그 형상을 자연에도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그걸 우리 인간으로 도로 가져와서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응용한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역의 기초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이런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어느 때 어떻다 하는 그 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역의 목적은 어디냐 하면은 과연
자,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천택 니께 같은 데 가면은, 한 마리에 범을 세워놓고, 그렇게는 이 홈이라도 불질이니 행하니라. 범을 한 마리를 쌓아놓고 그 자연상을 비교해가지고 인간에다 응용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또 풍천소축에 가면은 소축은 형간이 미룬 부르는 자석이올신정 어떤 그 자연의 그 공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인간에 적용시키는 거. 그래 이 주역의 그 모든 내용은 뭐 무한정하죠. 무한정해.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올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하는 뭐냐면 부저관법지하며 관조소지문과 여지하며 근치저신하고 원치저물하야 어시에 시작 팔계하 나와있네요. 보세요. 이통신명 지득하며 만물지 정하니라. 이것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 회사전 하에 내가면은 공자님께서 설해 놓으신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이 주역을 창언하신 태호복귀시켜서 이러하셨다. 부즉 관법을 지하며 구부린 것이죠. 구부려서 모든 그 땅의 법칙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보시면 또 그런 관조수지문과 또 여지에 마땅하며 모든 짐승의 그 문이라든지 이런 형체 이런 것을 잘 또 보시면 또 땅에 마땅한 것 더불어서 가까이는 모든 몸에 그럼 사람 몸도 물론 포함되겠죠. 모든 몸에다가 이것을 비교하고 또 멀리는 모든 물건에다 어떤 의미를 그것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취했단 말. 취해서 이게 처음으로 비로소 이 소성팔계를 치게 됐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신 신의 성인이 아니시면 과연 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호복귀시 염제신롱시를 흔히들 우리가 성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신이가 하셨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소상팔계를 지어가지고서 뭘 통했냐 여기 있네요. 아까 우리 인간의 초능력적인 발휘가 신통력이라서 아니면 되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 신통력을 발휘했네요. 여기 보세요. 신명을 통하여서 신명의 모든 그런 덕을 통하여서 또 그러면 만물의 모든 유의 그 끝을 여기서 다 소상팔계에서 얻을 수 있다. 통하는 거 얻는 것이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소상팔계가 그만큼 이 역으로서는 그게 우리가 흔히들 이 소상팔계를 갖다가 여기에 기초다. 저는 여기에 기초도 물론 여기에 기초라고 말하지만 이게 바로 여기에 씨앗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팔계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 추역이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점도 한번 비춰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추역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느냐 이게 문제죠. 그림 참고한 사실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상팔계 다 아시는 일건천 이태태 삼여 사진의 오손 복립검수 시간의 8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괴를 세 개에서 이렇게 꺼가지고 일건천 하늘 표시하고 이태택 표시 이제 이런 것이 쫙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다 물을 보면 아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수업 시간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이깁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용마사에 나왔던, 어디 하도에서 나왔던, 거북한테서 나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상상을 가지고 그 물체에 안 나왔다 칠지라도, 그 숫자를 그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 55개 숫자를 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을 그어서 발치했다는 거. 이거 최고 중요한 거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 하다 보니 이제 문헌상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 실상은 여기 핵심적인 내용 말씀 말은 뭐 있냐면 과연 태호복귀시라는 성인께서 이렇게 하셨다. 문헌상은 없는 말이지만 그
테오보키시라는 그 성인의 말씀이 우리 선현들을 통해서 듣고 왔으니까 그 말을 토대로 한 거죠. 다만 테오보키시였던 테오보키시가 아니었던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이걸 하나는 30개를 만들고 하나는 25개를 만들 수 있는 첫 고안 이걸 어떻게 했는가? 과연 이걸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 우리가 흔히들 이 태극을 하지 않습니까? 태극. 태극은 뭐 하나의 하늘 태극이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왜냐? 태극자는 도야고 양이자는 음양량이 있거든. 그 태극자는 도야비, 태극은 도다. 도는 하늘이거든. 그래서 하늘이 태극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태극자는 도예요. 양이자는 음양이, 양이라고 하는 두 개거든. 음과 양이거든. 이런 말은, 이 테오보키시의 소상팔계를 근원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접합하면 다 맞아들어가요. 안 맞아들어가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이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걸 이 안에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 기초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여기에 기원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하는 이건 알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 어떤 경우도 그 책 내용에 어떤 것이 충실하고 안 충실하고 떠나서 우선 서문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서문을 보면은 것은 뭐냐. 책을 보는 순서라.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기초가 학문적 이 자체가 별반 볼 거 없어. 그러나 별 것이 없더라도 이 문헌을 밑바탕 놓고 차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하도를 알고 또 낙서를 알고 또 이제 낙서 하도를 알고 난 다음에 괴체의 근원을 알고 괴는 어떻게 해서 순서가 잡혀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기초학문이점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승팔계는 이 그림이 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승팔계의 의미와 배를 구성하는 이치는 다른 데 없다. 하늘하고 땅하고 만물하고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것을 배로서 그리는 순서가 바로 하나 끔은 하늘이요, 둘 끔은 땅이요, 셋 끔은 만물이요. 이거거든. 이런 구체를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순서를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 소승팔계의 의미와 배를 구성하는 그 이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대표하고 그렇죠. 그래서 배를 그리는 순서는 다른 거 아니다. 모든 생명은 근원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을 거쳐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자연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 이 주역도 역시 배를 끌 때 예를 들어서 뭐 초고락 하든지 육이력 하든지 구삼이력 하든지 차츰 이제 길이 그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6효를 밑에서도 한효, 두효, 세효, 네효, 다섯, 여섯 이렇게 길 그래 올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은 상장법칙이죠. 상장법칙. 생명은 상장법칙. 그러고 이제 종식법칙은 하례법칙이 있고 상장법칙과 하례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장법칙은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럼 그 한 예를 말하자면, 우리가 저축, 그러죠. 저축. 그냥 저축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되지만, 1,000원 갖다 놓고, 또 1,000원 갖다 놓고, 또 1,000원 갖다 놓고, 차츰 이제 올라가지요. 1,000원 갖다 놓은 그 밑에다가 1,000원짜리 꾸기고, 또 그 밑에 또 꾸기가 넣고, 그러면 안 하죠. 하나 놓고, 그 2,000원 또 놓고 차츰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축의 법칙이지, 축의. 살아있는 법칙.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장법칙은 어떠냐? 내려온단 말이에요. 10원 빼쓰고, 20원 빼시고, 30원 빼시고, 차츰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주역의 법칙이다. 주역의 법칙이 바로 그거래요. 그 때문에 생의 법칙은 올라가고, 사의 법칙은 내려오고, 이 원리.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문헌을 통해서 그런 걸 뭐냐, 이치를 안다. 그런 이제 배를 그을 때 초고 그리고, 구이 그리고, 구삼 차츰 길이 올라간다. 이건 살아있는 법칙. 그럼 주역은 살아있는 항목이 된다. 사한 법칙이 된다. 그래야 안 된다. 그 말이죠.
구성한 이치 뭐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우주의 마음을 대표하고 그래서 이제 괴를 그리는 순서는 나무에 예를 쉽게 하기 예를 말하자면 이 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분의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만 그 순서는 괴를 그리는 순서는 나무에 비교하면은 뿌리로부터 줄기로 이렇게 가지로 커나가는 거 나서 커나가는 그런 이치를 이게다가 추역에다가 비교했다. 이게 뭐 생애 법칙이에요. 생애 법칙을 비교했다. 그래서 괴를 그려 올라가는 그 자체는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성 8개가 처음에 이루어지며 처음에 소성 8개가 하나 끊고 두 개 끊고 세 개 끊고 이제 올라갈 것도 그걸 거의 네 개 끊고 다섯 여섯 개 그럼 쫙 올라가는 거죠. 여기 바로 소성 8개가 먼저 밑에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성 8개가 또 더 올라가면 소성 8개가 두 개 합쳐지면 이제 대성계가 된다. 이런 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8개가 이루어지면 체는 삼라망상의 생성 순서, 즉, 시간적 의미. 여기 무슨 말이냐면, 체는 하는 요거, 체. 그래서 주역을 체는 그는 무엇이냐? 첫 소성괴가 이 세 개 끄였거든, 세 개. 그럼 이렇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맨 먼저 이렇게 뜨면 여기 먼저 끄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요거의 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요거는 요거의 체가 되는 것이고, 요거 세 개의 체는 맨 밑에 있게 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세 개 더 붙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여섯 개 붙이면, 요 세 개는 외계 세 개의 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섯 개가 되었다고 칩시다. 괴가. 그럼 여섯 개 제도 칩으면 가슴에서 이렇게 괴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는 요거 세 개 체가 된다면, 그럼 요건 체가 되고, 그럼 요건 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용이 되면 여기 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체가 되면 여기 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게 이치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괴를 그릴 때는 밑에서 나무가 뿌리가 먼저 나고 사기 서이 올라가듯이 괴를 그리는 방법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뿌리가 맨 처음에 뿌리가 말하자면은 둥치에 체가 되는 것이고 둥치가 크면 가지에 대해서 둥치가 이제 또 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해 나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시간적 의미. 이 시간적 의미라고 하는 건 무슨 시간적 의미라고 하는 뿌리에서 줄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또 줄기에서 가지까지 나가는 과정, 이걸 시간적 의미라고 한다.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며 용은 삼라만상의 현상으로서 용은 그냥 삼라만상의 현 모두 나타나다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삼라만상의 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바로 어디에 있냐? 그건 공간적 의미에서 뿌리에서 있잖아. 뿌리에 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줄기, 맞아, 몸체, 이거는 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몸체가 용이 되면 가지는, 이제 몸체가 체가 되면 가지가 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여기에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소성팔계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 소성팔계, 태호 복희씨가 처음 창안하셨다는 소성팔계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럼 이제 하늘을 맨 처음에 한묘호가 하늘에 씨앗을 댔고 두효, 세효에 들은 것은 하늘의 형식을 만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자, 다음은 삼재와 삼극이란 무엇인가 했다. 삼재와 삼극. 이 우주만물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 그럼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삼라만은, 모든 삼라만은 자연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보이죠? 있다. 참고하세요. 우주 만물에 구성하는 모든 세 가지 요소는 재질, 땅과 하늘과 그리고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요 세가 하늘, 땅, 만물 요 세 가지에는 바탕이 있다. 바탕. 하늘에도 바탕, 땅에도 바탕, 만물에도 바탕. 다 바탕이 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삼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삼재의 근원. 자, 조금 쉬어서 또 지나가겠습니다.